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3부 우리는 나으리 신하가 아니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57년 6월 1일 밤 거사가 연기가 되자 유흥부가 걱정했던 대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이거를 실패로 인지를 하고 이탈을 하는 변절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 시간 말미에 설명을 드렸던 바로 김질이었어요. 김질은 결국 단종 복위에 대한 시도가 실패했다라고 보고서 이 사실을 밀고를 함으로써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질은 본래 단종 복위파가 이런 제안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조를 성공적으로 제거를 하고 상황이 단종을 다시 복권을 시킨다면은 만약에 그 다음번 조정을 꾸려나갈 때 영의정 자리는 누구한테 주겠다. 김질, 당신의 장인인 정창순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 김질이 정창순을 찾아가가지고 황급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전부 늘어났다는 거죠.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창순 또한 아연시색하면서 황급히 궁으로 달려가서 세조에게 진실을 고하게 됩니다. 바로 가가지고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는데요. 하긴 뭐 이미 변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이거는 뭐 화급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1분 1초라도 스피드 있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김질보다도 먼저 변절을 해가지고 가서 고변을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김질과 정창순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생각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성삼문이 정창순에게 영의정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김질을 포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좀 무리수가 많은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본래부터 김질은 성삼문하고 친교가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삼문이 김질을 끌어들인 거는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은 성삼문이 영정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김질의 장인 정창수는요, 딱히 세조에게 적대적인 인물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개유정난 당시에 세조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정창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예전에 이제 최만리만 얘기를 했고 사실 이 아저씨 이야기는 좀 아껴뒀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아껴뒀죠. 정창수는 본래 세종 때 후민정음을 반대했다가 세종에 극심한 노용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세종의 후민정음을 반대했던 신하로는 사실은 최만리가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최만리 같은 경우 이제 의금부에 하루 정도 투옥됐다가 결국 이제 풀려나는 선에서 처벌이 끝났는데 정창순의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세종의 뚜껑을 열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파직까지 당하게 돼요. 당시 세종이 얼마나 경노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 그렇게까지 세종이 화를 냈냐면은 이때 당시 정창순이 단순히 최만리처럼 사대주의에 입각해서 그냥 정치 외교적인 논리로 반대를 했다면은 이미 명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후민정음을 써가지고 혹시라도 뭐를 외교적 분쟁을 처리하십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으면은 그냥 최만리처럼 하루만 콩만 먹고 나왔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정창선이 완전 그냥 핵폭탄 발언을 하게 되죠.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일반 백성들한테는 글자를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후민정음의 주요 목적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백성들은 사실상 태생부터가 글러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것도 글자 알려줘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발언은요, 요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신분제사였던 당대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발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선은 성리학 국가죠. 애시당초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수양을 통해서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 천민 노비도 수양을 통해서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능하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발언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육아의 시조인 공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르침이 있을 뿐 천한 부르련 없다.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나는 다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이제 공자의 수제자 3인방이 있잖아요. 자공, 자로, 아내. 자공 같은 경우는 상인 출신입니다. 상인이니까 좀 그래도 나름 지식은 있을 테고 세상 이치도 좀 깨우쳤을 테고 돈도 좀 있겠죠. 하지만 상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천대받는 직업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자공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천한 부류인데 공자의 수제자가 된 케이스죠. 자로 같은 경우는 더해요. 자로는 그냥 야인이라고 하는데 좋게 말하면 야인이고 정당하게 말하면 거의 뭐 깡패 두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동네 그냥 조폭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빈민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특색 있는 하층민들을 자신의 수제자로 그렇게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도 이렇게 몸소 실천을 해보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우고 깨치고 수양을 쌓는다면은 군자가 될 수 있다. 봐라, 내 제자들이 다 그렇지 않냐. 이처럼 정창순의 발언은 정말 시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망언 오브 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창순은 세종의 불같은 진노를 받게 됐고 결국 파직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세종의 특징, 예전에 세종실록에서 설명드렸죠. 아무리 화가 나도 세종은 애지가 나면은 반역죄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용서해주고 다시 복직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최후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파직 당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미 고령이고 해가지고 뭐 이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만리보다 더 심한 말을 해가지고 더 심한 처벌을 받았던 정창순도 저렇게 복직이 됐는데 최만리가 복직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자, 그렇게 해서 정창순은 그 뒤로도 출세 가도로 달려가지고 단종 무렵에는 이조판서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453년 개유정난이 일어나자 정창순은 발 빠르고 엉덩이 가볍게 세조에게 곧바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좌익공신 3등의 노쿤이 됩니다. 역시 인생은 스피드죠. 물론 성산문 또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신에 책봉되기도 했으니까 뭐 단순히 정창순이 공신에 책봉됐다고 해서 세조의 측근이 되었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정인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뒤로 이제 세조 라인을 타긴 하는데 정창순은 조금 여기서 이제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정창순은 세조에 대해서 그다지 적의를 드러내거나 비판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종 복위파의 문제점 중 하나인데 도대체 왜 이런 정창순을 차기 영의정으로 내정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이거죠. 어쨌든 새롭게 내각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대신급 인사를 포섭을 해가지고 뭐 이제 정성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정인지는 확실히 이제 세조 쪽이고 한확 같은 인물도 확실하게 세조 쪽이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회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서 정창순의 협력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김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애초에 단종 복위파 자체가 성승, 유흥구, 박진 같은 무장 출신들 그리고 성산문, 박팽년, 하이지 같은 소장파 출신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이 대신급 그룹을 갖다가 포섭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나름의 이제 한계성이 있었겠죠. 그거 말고 또 이유가 있다면은 정창순은 본인 개인적인 사생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청빈한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선비들이 귀감이 되었겠죠. 그리고 정창순 자체가 아주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원리주의를 따랐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팽년 같은 경우도 이런 면에서 좀 통하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점 때문에 정창순에 대해서 나름 좀 호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거나 저랬거나 하여튼 단종 복위파 쪽에서는 정창순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창순이라는 인물의 인생 궤적은 결국 이거죠. 발 빠르고 엉덩이 가볍게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아무튼 김실의 밀고로 단종 복위파의 거사 계획을 듣게 된 세조는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한 명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벼른검을 두었다면은 지금쯤 자신은 불기의 객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등 뒤에서 칼이 날아와가지고 한순간에 죽었겠죠. 하지만 천우는 결국 세조 편이었고 세조는 이번에도 이 위기를 넘기고서 무사히 살아남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세조의 반격이 시작되죠. 그리고 세조는 아시다시피 아주 과감한 행동주의자죠. 이 말 듣자마자 고민할 거 없이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즉각 단종 보기에 관련된 이들을 모조리 체포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죠. 이리하여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단종 보기파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돼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궁중에서는 혹독한 국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바로 그 장면, 회자되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사실 뭐 국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국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국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인 김질이 변절을 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불었어요.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 뭐 이게 국문이랄 것도 없죠. 그냥 사실관계 확인하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미 김질이 밀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삼문. 사실상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버틴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더 이상 뭐 버티고 감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이미 글러먹었기 때문에 결국 성삼문은 순순히 사건의 전모를 진술을 하게 되죠. 야사에서는 이때 당시 광경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에서도 이 야사 내용을 차용을 해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참혹한 국문 속에서도 단종 보기파의 절개와 충의는 시종 유지가 되었는데요. 성삼문의 경우 세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예 나으리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보시오 수양나으리 하면서 왕이라고 부르기를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세조가 그랬대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섭섭하게 해준 적이 없고 내가 너를 공신까지 책봉시켜주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네 손으로 옥새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준 거 아니냐. 정확하게는 단종한테 전달해주고 단종이 다시 이제 세조한테 준 거긴 하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를 왕으로 못 부른다니 이게 말이 되냐. 세조가 이렇게 따지자 성삼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세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잠깐 숙였을 뿐이고 나는 너를 한 번도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증거가 있다. 우리 집 창고에 가봐라. 수양 나으리가 왕이 된 이후로 받은 녹봉은 창고에 쌓아놓고 일절 손을 안 댔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통을 쳤다라고 하죠. 그리고 성삼문은 국문장에 있던 옛 동료인 신숙주도 야단을 쳐요. 사실 신숙주도 이때 블랙리스트에 올라와가지고 단종 보기파의 거사가 성공하면 제거할 요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제 성삼문과 신숙주는 서로 좀 다른 길을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신숙주도 이때 성삼문한테 이런 식으로 질책을 듣게 되자 이를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걸 토대로 나온 또 유명한 이야기가 이거죠. 신숙주를 상징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나물이 금방 상하죠. 그래서 신숙주처럼 변절을 심하게 하는 것, 쉽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숙주나물이 신숙주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그런 뭐 이제 야사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지금도 고령신씨 가문에서는 제사상에 숙주나물을 올리지 않는다 카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박팽년의 경우에는 세조에게 쓴 장계에 신이라고 칭하지 않고 교묘하게 거자를 대신 집어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조가 따지죠. 야 박팽년 너 나한테 장계 쓸 때 분명히 신이라고 칭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으리라고 부르다니 이거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박팽년이 한번 그 장계를 확인해 보시오. 나는 한 번도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신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저 거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눈속임으로 장계를 썼다라는 그런 야사 내용이 있죠. 또 평소부터 세조하고 대립각을 세웠던 하이지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쿨하게. 이미 반역죄로 규정이 됐는데 무슨 국문이 더 필요하냐. 죽일 테면 빨랑 죽여라. 그리고 이계의 경우에는 인두로 지지는 형벌을 받게 되자 아니 법천에 이런 형벌이 있냐. 당신들은 법에도 없는 걸 막 하냐. 막갑하냐. 무법자냐 뭐냐. 이러고서 무슨 왕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시종일관 기계 있게 세조를 향해서 그렇게 호통을 쳤다라는 야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분인데요. 유흥부. 유흥부의 경우에는 세조 못지않게 같은 동료인 성삼문한테도 굉장히 크게 질책을 했대요. 왜냐면 그때 유흥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써야 된다. 이거는 못 먹어도 고다.
무조건 지금 당장 들이닥쳐가지고 들이받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산문이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끝내 미루는 바람에 결국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유흥부가 이걸 가지고서 한탄을 한 거예요. 자고로 서생들하고는 일을 도모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건 전부 너네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거사 당일날 내 말을 들었다면은 일이 이 지경이 됐겠냐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되자 이 말에 시종 기계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성산문도 할 말이 없는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물론 이것은 순전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고 실록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실록에는 저도 또 보고서 되게 놀랐는데 되게 기록이 의외로 많지도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가 또 전행이 되더라고요. 자, 한번 사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제 국문을 받을 때의 내용인데요.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안 지가 가장 오래되었고 나도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 지금 내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임이 친히 묻는 것이니 내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죄의 경중도 역시 나에게 달려있다 하니 성사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상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전하라고 이제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신은 벌써 대죄를 범하였으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실상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 하면서 또 순순히 또 누구랑 공모인지도 그렇게 술술 보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록에는 단정 보기파들이 세조를 두고 엄연히 왕이라고 칭하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고 존칭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담담히 지나간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버티는 모습도 안 보여줘요. 이게 실록의 내용인데 물론 왕조 국가의 특성상 단정 보기파가 악에 맞춰서 내뱉는 왕에 대한 폭언이 그대로 적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실록이 최대한 직필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요즘 그 국회 속기록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신분제가 사라진 그런 민주정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왕의 최고 존엄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어쩔 수 없이 순화시켰을 거예요. 그거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야사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야사 내용처럼 성산문이 어이고 이보시오 수양나리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사관이 그대로 또 적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갖다 순환시켜가지고 전하, 신, 뭐뭐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갔을 확률이 높겠죠. 그게 제가 볼 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거사에 실패한 단종 보기파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핵심 지휘부 중 한 명인 유성원은 집에서 자결을 했죠. 그리고 박팽년은 혹독한 국문 끝에 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산문을 비롯한 단종 보기파 6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돼요. 이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전부 능지처사된 후 3일간 효수되면서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의 충절을 기억해 주었죠. 물론 밀고를 했던 김질과 정창수는 진짜 마지막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다가 천수를 누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승리자는 이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질을 하면은 변절과 배신의 대명사, 정창수 하면은 조선판, 민중은 개돼지다. 둘 다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이 단종 보기파의 인물들은 그 충절을 후세토로 기억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먼 훗날이긴 하지만 숙종 때 이르러서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충의지사의 대명사로 이들 단종 보기파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 이런 걸 놓고 보면요. 종종 역사라는 것은 패자가 승자보다도 더한 영예를 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근데 어쨌든 패자는 패자고 패자는 이제 비극적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일만 남은 건데 여기서 이제 예정된 비극이 예약되신 분이 계시죠. 이거 실패하는 순간 사실상 파리 목숨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상황으로 물러난 단종. 이제 앞으로는 단종이라고 부르질 않고 노산군이라고 불리게 될 인물이죠. 과연 노산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